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기업. 경영학의 대상은 우리가 일종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경영학의 대상은 기업이다. 그러나 경영의 대상은 뭐냐? 조직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철저히 뭐가 되냐? 경영학의 대상이고 경영학의 대상이고 또 경영의 만약에 대상을 말하라 그럴 때는 철저히 여러분이 잘 아는 조직을 갖다가 경영의 대상으로 잡는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알지만 우리가 봤을 때 철저히 얘기 속에 이 기업이라는 개념은 뭐가 되냐? 영리를 추구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돈벌이다.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영리 추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영리를 추구하는데 뭐와 뭐를 갖다 하느냐? 재화나 서비스다. 재화나 서비스를 갖다가 뭐하느냐? 생산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재화, 그 다음에 서비스. 일반적으로 재화는 유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서비스는 무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 여기는 궁극은 뭐가 되냐? 이익의 극대화. 이익의 극대화를 갖다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게 바로 기업이 가지는 의미다 이거죠. 기업은 철저히 뭐가 되느냐? 이익을 추구하겠다라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되느냐? 이런 입장에서 바로 기업을 갖다가 우리가 쭉 정리를 갖다가 내리면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뭐가 되냐? 바로 기업의 목적이며 경영학의 대상이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경영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가끔은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하면 경영을 갖다 바라보는 시각이 현대적 입장에서 볼 때 어떠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시스템이며 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미시적 거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을 갖다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바로 미시적 이럴 때는 좁은 의미로 생각하는 기업 입장이고, 거시적으로 볼 때는 사회적인 입장에서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견해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미시적, 거시적이라는 관점을 갖다 보면 미시는 바로 뭐가 되냐?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기업 입장에서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경영, 일종의 기업을 어떻게 볼 거냐 한다면 바로 여기 거시적인 입장은 사회 입장, 한마디로 말하면 소셜의 입장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사회적 입장으로 볼 때의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미시적이 뭐가 되냐면 바로 기업 입장, 그렇다면 거시적인 입장은 사회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견해를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맨 먼저 입장은 뭐가 되느냐? 인류는 최초로 생산만 하는 입장. 생산의 입장이 첫 번째가 되겠죠. 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농토에서 생산해서 곡식을 거둬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음식을 해먹는 이런 입장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산업혁명 전이었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모든 농토가 바로 공장화돼가는 과정 속에는 첫 번째가 생산 중심이다. 그런데 프리드만의 뭐가 되느냐 생산 중심이었다 하는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기업을, 그 다음에 사회 입장에서 기업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 바로 첫 단계가 되겠죠. 생산 중심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계로 가면 마케팅의 입장, 인간적 중심.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세 단계로 나누며 가는데 생산 입장이 최초의 단계였다. 생산은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물건을 만드는 거. 예를 들어 옛날 같은 경우 농경사회에서는 물건이 없었다 말이야. 근데 이 물건을 갖다 만들어주는 입장에서는 뭐였느냐 그러면 바로 굉장히 제한된 의회된다면 바로 자본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바로 우리 가치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되느냐 경제 수준을 이바지한다 하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업이 바로 그것이 포지티브다. 포지티브는 뭐가 되느냐 긍정적 입장이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사회적 입장으로 볼 때 기업은 긍정적이다. 왜? 우리가 없는 자원을 배분을 잘해서 바로 이익을 극대화하고 가치를 높여주는 경제 수준에 이바지한다는 입장이 바로 초기 단계, 1단계 이야기의 생산자 입장 중심으로 볼 때에 바로 기업이다 하는 게 사회 입장이었고, 그럼 기업은 뭐가 되냐? 목적이 뭐였죠? 바로 최대 맥시멈의 이익을 갖다 구하는 거였다 이거죠. 그러려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최대 이윤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수익에다가 최소의 비용을 갖다 빼라. 그러면 기업의 목적은 달성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로 최대의 이윤은 최대의 수익에다가 최소의 비용을 뺀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기업 입장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때만 해도 초기에서 사임이란 말을 갖다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사임이 뭐가 되죠? 바로 투입력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장사를 위하여 상업을 위하여 사람을 갖다 투입하고 그 다음에 돈을 넣고 그 다음에 자원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계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 뭐라 그러죠? M이라고 불러주더라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재화 서비스를 갖다가 대량으로 생산해서 판매해서 이윤을 추구한다 하는 입장의 미시적 관점이었으며 이때만 해도 사회에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 입장. 거시적인 입장은 긍정적. 왜? 사람들이 물건이 없는 데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생활을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입장.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기 때문에 포지티브다 이런 말이 되고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사임이란 말 그리고 최대 뭐가 됩니까? 수익을 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빼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었고 산업혁명에서 대량 생산을 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바로 팔아가지고 이득을 쟁취한다라는 게 뭐였느냐? 단순한 바로 생산 중심적 1차.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럴 때 제1의 물결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제1, 2의 물결하고 말할 때 생산과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생산된 물건을 어떻게 파느냐?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마케팅이다. 마케팅은 유명한 학자 피터 드루크라 그런 말을 들어봤죠. 피터 드루크가 뭐가 되느냐? 생산된 물건을 프리드만의 생산이었다면 이제 제2에 의해된다면 1, 2의 물결 속에 1, 2가 되는데 2의 물결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일종의 하나의 물건 만드는 걸 팔아라. 마케팅의 입장으로 넘어왔다 이거죠. 생산에서 마케팅으로. 그럼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네거티브다. 사회에서 볼 때 뭐가 되냐 원래는 없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적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때부터는 장사를 해서 돈만 남기더라. 기업은 사회를 갖다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 챙긴다. 이런 이야기가 부정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뭐가 되느냐 네거티브가 된다. 네거티브가 된다는 말은 부정을 나타내는 게 언제부터? 마케팅 시점부터는 사회 쪽에서 볼 때 기업을 부정적으로 봤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윤을 그냥 창출하고 사회에 환원하지 않은 채 거대한 힘을 갖다 가져가지고 오히려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형상을 가지더라. 그래서 부정적으로 기업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게 마케팅 시대죠. 그리고 이때 이제 컨슈머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소비자 요구를 갖다 생각해야 되는 기업 입장은 소비자 요구를 어떻게 만족하느냐. 소비자 요구를 통해서 뭐가 되느냐? 이윤을 극대화한다 하는 입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생산, 이런 마케팅만 해도 예전에 이때부터는 이제 네거티브의 입장으로 사회가 바라봤다. 그러다 제3의 물결이 인간 중심으로 가자 그러는 엘빈 토플러의 뭐가 되느냐? 바로 제3의 물결. 제3의 물결에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죠.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파괴된다. 그 다음에 제3의 물결을 갖다 통해서 기업의 새로운 형태를 갖다 만들어야 되고 바로 인적 자원이라는 말. 사람은 자원이다. 그래서 사람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가야 된다는 이론을 제기하는 게 바로 제3의 물결 인간 중심적 상황으로 갔다.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과정을 가볍게 본다면 첫째는 단순히 생산만 생각할 때만 해도 포지티브였고 바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사회에 없는 물건을 만들어주니까 고맙다는 입장이 거시적이었다면 이건 바로 사회적인 입장이었죠. 반면에 회사 입장으로 볼 때는 사임이란 말, 산업혁명의 서비스를 낸다든가 생산을 많이 만든다는데 역점을 둔 게 생산 중심이다가 차츰 판매 중심. 만든 물건을 어떻게 파느냐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켜준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사회가 기업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네거티브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3의 물결이 오면서부터 엘빈 토플러의 환경 파괴 문제 그 다음에 뭐가 됐냐 제3의 물결로 기업의 형태 그리고 인적 자원 한 사람이 뭐가 됩니까? 바로 사람은 자원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뛰어난 자원을 가진 사람은 뭐가 됩니까?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수만 명, 수천 명을 갖다 먹여 살리는 시대에 왔다 하는 인적 자원 시대를 얘기했다. 그래서 전체적 기업을 바라보는 견해는 처음에는 생산, 두 번째는 팔아야 되는 마케팅, 세 번째는 인간 중심적으로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제1의 물결 때만 해도 기업을 어떻게 되느냐 긍정적으로 보다가 바로 제2, 제3에 오면서부터는 우리가 네거티브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하며 기업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도표를 통하여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실제 기업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기업은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왔느냐, 바로 기업의 형태를 우리가 보자. 그런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기업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그래서 맨 먼저 기업을 누가 세웠느냐 여기에 따라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공기업과 사기업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공기업과 사기업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설립자가 누구냐, 설립자가 누구냐, 여기에 따라 우리가 구분한다면 바로 개인이 세웠다 그럴 때 이건 뭐가 되죠? 사기업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정부나 공공단체, 정부나 공공단체가 예된 내가 만들었다 그럴 때 이건 뭐가 되냐? 공기업이다 하는 말로 사와 공을 갖다 구분할 줄 아는 거, 바로 개인이 세웠다 사기업. 그러나 정부나 공공단체가 세웠다 그럴 때 공기업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누가 세웠느냐에 따라 우리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세웠다 그럴 때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세웠다, 한 사람이 세울 때, 한마디로 1인이 세울 때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개인기업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공동기업이다 그럴 때 공동은 2인 이상, 2인 이상이 세웠다 그럴 때는 뭐가 되죠? 공동기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세웠죠? 혼자 세워서 개인기업. 만약에 둘 이상 세워서 바로 공동기업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 그래서 설립자가 누굽니까 하는 후의 관점에는 사기업, 공기업.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세웠느냐, 두 사람 이상이 세웠느냐에 따라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을 갖다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한명합자 유한 주식.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명합자 유한 주식, 유한 책임. 요 내용이 굉장히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이야기인데, 이 보통 회사가 될 때는 한명회사다, 합자회사다, 유한회사다, 주식회사다, 유한과 주식의 사이에 유한책임회사다 하는 요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조합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조합. 뭐 이런 이야기를 가볍게 우리가 본다면은 이때 굉장히 우리가 따져줘야 할 이야기는 한명합자 유한 주식에서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 바로 일종의 사원의 책임을 갖다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사원이 어디까지 책임을 집니까 하는 사원의 책임의 한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준다면 기업을 분리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사원의 책임에는 유한 책임이란 말이 있고 무한 책임이란 말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유한은 뭐고 무한은 뭐냐 그럴 때 문제는 유한은 한계가 있다, 책임의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한은 책임의 한계가 있노라, 있다 이거죠. 무한은 바로 뭐가 되냐? 책임의 한계가 없다,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무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바로 한계를 갖다 나타내는 리미티드다 이렇게 우리가 되는데, 이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기가 돈 낸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럼 유한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끝까지 어야 되느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무한이 돼가 언리미티드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갖다 진다 하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엔이 부터가 부정을 나타내죠. 그래서 리미티드다 그럴 때 리미티드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는 무한은 한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은 거의 대다수가 뭐만 내느냐, 자본만 내더라. 자본만 내면 이건 뭐가 되느냐, 유한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만 내고 뒤에 숨어버리면 나중에 책임을 지는 건 뭐가 되죠? 자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이거죠. 그러나 무한이 될 때는 뭐가 되느냐, 자본과 노동력과 신용을 갖다 얘기한다. 이 네 세 가지를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자본, 노무, 신용을 갖다 다 때릴 때 이게 바로 무한이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사원의 수를 갖다 얘기할, 상원의 책임을 얘기할 때 유한, 무한 하는 이야기는 상원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죠 하는 이야기가 되고, 유한은 책임의 한계가 있노라, 무한은 책임의 한계가 없노라. 여기는 돈만 내노라, 그러나 여기는 자본과 노무와 신용을 다 낸다 하는 요 내용을 이해를 해야 한명합자 유한 주식, 그 다음에 주식회사까지를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맨 먼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맨 먼저
바로 누가 세웠느냐? 사기업, 공기업. 두 번째 뭐가 되느냐? 몇 사람이 세웠죠? 한 사람이 세웠다? 바로 개인기업. 두 사람 이상이 세웠다? 공동기업. 여기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몇 명이 세웠느냐 이야기를 가지고 한다고 했고, 그 이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오늘날 한명합자 유한주식. 한명합자 유한주식.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한명부터 우리가 쭉 같이 한번 한명합자 유한주식까지 쭉 한번 가볍게 우리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맨 먼저 한명이다 그럴 때 한명은 뭐냐 그러면 전 사원이 무한 책임이다. 끝까지 책임을 갖다 진다는 얘기.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한명회사는 그야말로 신족회사. 서로가 잘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회사가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신족회사다. 신족회사다. 그죠? 전체가 다 바로 인적회사다. 사람으로 결합한 회사. 그러니까 거의 신족회사다. 이래 되고 전사원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한명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명에 의해 되느냐 그러면 굉장히 가족적으로, 그래 거의 의해 되느냐 그러면 신족의 회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신족회사로서 많은 사람이 모여질 수가 없지. 이런 곳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우리가 사돈팔촌 또는 아니면 뭐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의해 되느냐 그러면 바로 결합할 수가 없다. 이게 한명회사를 얘기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한명에서 좀 더 발전된 게 합자회사다. 이렇게 되죠. 합자회사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유한과 무한이 결합된 거. 유한과 무한이 결합된 거. 아까는 무한밖에 없었는데 유한 책임자도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죠. 이제 좀 더 범위가 넓어졌다 이거죠.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중세 콤멘다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중세 콤멘다. 이 중세 콤멘다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중세 때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배를 빌려주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선장과, 배를 빌려주는 선장과 배를 틀려고 하는 소위 선주와 선장의 관계가 뭐가 되느냐, 선장은 배를 빌려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다 바쳐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수영을 잘하고 체력이 단단한 사람이 선주가 봤을 때 이 사람은 해양 무역에 배를 빌려줘도 성공하고겠구나 그럴 때 배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를 털려던 선장은 자기 생명까지도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바다에 바친다는 데서 무한이 되지. 그러나 선주는 빌려준 배만 나중에 만약에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 그럴 때 배 한 척만 물러주면 된다 이거죠. 이건 바로 유한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바로 선장과 선주의 계약을 콤멘다라고 얘기하고, 중세 콤멘다가 바로 뭐가 되냐, 합자회사의 근원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유한회사다 그럴 때 유한회사는 2인에서 50인 이내 하는 사람의 수에 제한을 가진다. 그리고 주식회사를 갖다 축소에는 주식회사에 뭐가 되냐, 축소판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면 유한회사는 바로 주식회사를 줄여놨고 전 사원이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발전된 회사가 주식회사. 오늘날 현대 가장 발달된 회사. 현대 가장 발달된 회사가 뭐냐 물으면 여러분들 바로 오늘날 주식회사다 이렇게 되죠. 이 주식회사는 3대 기구가 있습니다. 3가지 기구가 있는데 맨 먼저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뭐가 되죠?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의사결정의 최고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집행기관이다. 이건 집행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하는 말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감독하는 사람을 감사라고 얘기하죠. 감독의 기관을 감사라고 한다.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바로 유한회사는 유한회사의 뭐가 됩니까? 회사, 그 다음에 이사, 감사. 똑같이 주식회사를 줄여놓은 게 뭐가 되냐? 유한회사다 이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뭐가 되냐? 그럼 사이에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중간 사이가 뭐냐? 유한책임회사라는 말이 나오죠. 유한책임회사라는 말이 나와서 바로 이 중립적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유한책임회사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발달된 회사는 바로 주식회사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한명합자 유한주식까지, 한명은 천사원이 무한, 합자는 무한과 유한이 결합한 것, 유한은 2인에서 50인의 유한책임,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 전사원이 뭐가 되느냐, 유한책임으로 바로 주주들, 지분에 의하여 자기가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 지분에 대하여 뭐가 되냐,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하는 이야기. 의사결정권을 가지는데 지분에 의하여 내가 몇 주를 가지느냐에 따라 1주에 1의결권,
만약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커다란 의결권을 가질 거고, 만약에 내가 작은 주식 가지고 있다면 의결권이 약한 물적 회사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유한과 주식의 중간에 유한 책임 제도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알면 되고,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분들 뭐가 되느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은 바로 공공의 이익,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공공의 이익을 갖다 나타내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반드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경제적 약자,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로서 협동조합은 뭐가 되느냐, 경제적 약자들의 모임이며 바로 한 사람의 1인 1표제, 1인 1표제, 한 사람이 하나의 표를 가진다는 1인 1표제가 되며 민주주의의 제도를 갖다 취하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조합이다. 예를 들어 뭐 조합에는 농촌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바닷가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뭐 여러 등등 중소기업 협동조합, 바로 경제적 약자들이 그들의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만든 내용이 뭐가 되느냐 하면 협동조합, 조합이다 하는 이야기만 알면 우리는 기업의 형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해를 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다 하는 이야기.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옛날에는 인원수에 의하여 우리가 책에 보면 뭐 상시고용 인원이 300명 이하다, 그 다음에 건설업은 200명 이하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20명 이하가 될 때 뭐가 되는 서비스업이다 하는 말을 했지만 현재는 자본금 체계로 변경되었다는 것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왜 중소기업이 존재하느냐, 대기업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기업들, 예를 들어 우리가 악기를 만든다, 또는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뭐 대기업이 하기 힘든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맡아서 타이어를 생산한다. 전 자동차의 하청업체로 우리가 의뢰됩니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귀금속이나 가발 공장,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자동차 부품 공장, 아니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오히려 의뢰되느냐, 중소기업 하는 게 더 유리할 때 의뢰되느냐, 낚시나 뭐 악기 이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 바로 대기업이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중소기업이 하게 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럼 이제 중소기업은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되냐, 장점이 뭐가 되죠? 긴밀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변화에 대하여 즉각적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좋은 점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대기업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신용도가 높다, 그리고 대량 생산을 통하여 단점을 줄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반대쪽이 될 때는 서로가 단점이 되는, 바로 대기업의 장점은 중소기업의 단점이 될 거고, 중소기업의 장점은 대기업의 단점이 된다는 입장에서 김인성과 한마디로 말하면 원활하게 의해되느냐 그러면 일을 갖다 추진해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될 때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장단점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장점은 대기업의 단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대기업의 장점은 중소기업의 단점이 되는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쉽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2개 이상 기업이 이제 바로 하나의 큰 기업으로 변경되고 싶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 작은 기업보다는 큰 기업으로 가고 싶다 하는 이유가, 왜 우리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려고 그러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죠. 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고 싶다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비교적 우리가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는 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똑같은 물건이지만 대량 생산을 한다 그럴 때는 시설이 보완된 점까지, 시설의 완비 시점까지는 러닝커브에 의하여 단가가 낮아진다 이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선을 넘어섰을 때, 높아질 때 우리가 총괄 생산관리해서 비상조치를 취하는 거 생산관리에서 했죠. 생산관리할 때 우리가 얘기를 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이 되면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나 대기업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대량 생산을 해서 단가를 낮춘다. 이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처럼 바로 대량 생산을 통하여 단가를 낮추고 싶다는 이런 욕망에서 2개 이상 기업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기업의 집중이다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집중은 바로 2개 이상의 기업이 바로 하나가 되고자 할 때, 한 개가 되고자 할 때, wanted one 이런 얘기가 되죠. 원한다, 하나가 되고 싶다
마치 남자 여자가 서로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가 되고 싶다 해서 결혼하듯이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런 현상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기업의 집중이다. 목적은 뭐가 되죠? 대기업일 때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러닝 커브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주면 학습 곡선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물론 뭐 남녀의 사랑을 비유하는 것은 사람의 경우는 남녀의 사랑으로 결혼하지만 기업은 그럴 리가 없는데 비유법을 쓰면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중소기업을 갖다 성장시킬 때 그 성장의 방법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자본에 직접 이런 방법에 의하여 대기업화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데 자본의 집중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본의 집중이란 말이 나옵니다. 집적은 뭐고 집중은 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본의 집적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자본의 집적은 궁극은 뭐를 갖다 나타내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서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내부적인 성장을 얘기합니다. 내부적 성장. 자기가 차곡차곡 돈을 모아가지고 회사를 크게 만든다. 그럼 이거는 바로 자본의 뭐가 되느냐, 집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집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내부 성장을 얘기한다. 내부 스스로 지가 돈 벌어서 성장하는 이야기, 규모를 키우는 것은 기업 자본의 집적이란 말을 쓴다. 근데 자본의 집중은 뭐가 되죠? 바로 외부입니다. 남들과 함께 같이 결합해서 해야 된다. 성장하자. 내부 성장이냐 외부 성장이냐인데,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면 자본의 집중을 얘기하는 2번, 바로 외부의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면 아들에게 얘야 너무 성급하게 키우지 말고, 그 말을 잘 안 듣죠. 저도 부모님들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사업하다 뭐 몇 번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 바로 자꾸 내부 성장 속에서 커야 되는데 외부 성장, 이 외부 성장 때문에 남에게 돈을 끌어놓고 막 이러면 외부 성장하려고 하는 거 이건데, 우리는 바로 우리 책에 나오는 경영학은 자본의 집중을 얘기하는, 스스로 크는 내부 성장을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결합을 갖다 하는 이런 걸 갖다가 성장의 방법으로 쓰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이 왜 자꾸 이렇게 집중하느냐, 목적이 뭐냐. 그래, 맨 먼저 우리가 시장을 통제하고 싶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수의 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경쟁을 갖다 피하자. 경쟁을 회피하자. 그럼 경쟁 회피하려면, 다수의 기업이 경쟁을 회피하려면 어떻게 되죠? 결합해야지. 서로가 모여야지. 그러면서 하나가 되고자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생산을 조금만 하는 것보다는, 생산을 갖다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대량으로 할 때, 대량 생산한다 그러면 단가가 낮아지는, 아까 제가 말하던 저단가. 이게 뭐냐? 생산의 합리화를 위하여. 첫째는 시장을 잡겠다. 두 번째는 생산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합리화하겠다. 세 번째 이야기는 금융. 사람 믿어준단 말이야. 근데 왜 되느냐 그러면, 금융적으로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기업의 규모가 크다 그러면 자금의 조달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사게 우리가 자금을 갖다가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다. 또는 우리가 봤을 때 캐피탈 코스트를 낮출 수 있다. 그죠? 자본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업들은 이런 세 가지 때문에 시장을 통제하고 대량 생산을 위하여, 금융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바로 두 개 이상 기업이 하나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보통 중소기업들이 두 개 이상, 세 개 이상의 서로가 결합하는데, 이걸 갖다 기업이 뭐가 되느냐, 바로 집중의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내부 성장하느냐 외부 성장인데, 외부 성장을 갖다 우리는 기업이 뭐라 그러냐, 집중이라고 불러주는 게 강하고, 그러니까 목적은 바로 통제, 대량 생산을 위한 합리화, 생산의 합리화라고 얘기를 하겠죠. 합리화.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금융.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기업이 두 개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현상을 말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의 집중의 형태로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형태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형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기업의 집중의 형태를 우리가 한번 보는데, 형태 내용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다섯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눠놓고 비교를 해보자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5가지를 같이 한번 우리가 비교하며 정리를 해주자 하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맨 먼저 카르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카르텔이라는 말 자체가 협상이다, 협조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르텔은 뭐가 되느냐, 서로가 대동의 독립된 입장. 그래서 선생님은 비유법을 써서 뭐가 되느냐, 카르텔은 연애를 거는다라고 말하죠. 연애 거는 남녀 연애 시스템이다. 트러스트는 뭐가 되죠? 서로가 믿으면 결혼한다. 결혼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트러스트라고 보자. 그럼 이제 결혼하게 되면 자손을 갖다 번창하죠. 아기를 놓고 자손 번창이라고 보자. 요 3가지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연애를 걸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입장으로 보자. 그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론이란 3단계는 충분히 연애 걸고 독립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트러스트가 되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콘체론 될 때는 바로 자손 번창으로 여러분 엄마 회사, 아들 회사, 손자 회사 이렇게 지배를 갖다 맺는 이런 관계를 갖다 우리는 이 위의 회사를 갖다 우리가 모회사라고 얘기하죠. 여기 자회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알지만 유가증권에서 엄마 회사가 아들 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잡기 위하여 투자를 한다 그럴 때 지배권 보유 주식이다 이런 말을 하듯이 바로 엄마가 아들 회사를 갖다 잡기 위하여 돈을 냈다. 이런 본제론의 이야기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연애 거는 거, 결혼하는 거, 자손 번창하는 거라고 봐주면 오히려 수월하게 여러분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이해를 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기서 콩그로멜릿하고 그 다음에 콤비나이트하고 요 2가지를 갖다 우리가 대비를 갖다 정확하게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뭐 2가지는 뭐 연애 건다 독립적이다. 결혼한다 하나가 된다. 자손 번창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어디 되느냐 그러면 독립성을 우리가 법적으로는 독립성을 가지며 경제적으로 홀딩하는 상계 그럴 때 이제 공제론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콩그로멜릿이다 그럴 때 이건 바로 콩그로멜릿은 경영의 다각화입니다. 경영의 각도를 다각으로 버리겠다. 경영의 다각화란 말이 되죠. 경영 다각화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럼 콤비나이트는 뭐가 되느냐 그럼 경영의 합리화다. 경영의 합리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영 합리화는 바로 부산부를 쉽게 받기 위하여 예를 들어 포항제철공단 쪽에서 제철에 관련된 산업은 포항 쪽에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울산 쪽에 가면 화학공업단지들이 쫙 몰려 있어. 바로 이거는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어디에 되느냐 모여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까지 포항제철에서 나온 물건을 싣고 와서 물건 만든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느냐 이거죠. 이건 바로 경영 합리화를 위한 거다. 그 다음에 콩그로멜릿은 다각화라는 말은 연관된 사업 길이를 갖다 서로가 묶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이종사업 길이라도 여러 군데 손을 댄다 이거죠. 이종산업에도 손을 댄다. 반면에 여기는 동종산업의 경우 같이 모여있다 그러는 동족산업의 경우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면 콩그로멜릿 바로 뭐가 되느냐 여러 개 산업, 건설, 이렇게 다양하게 손을 갖다 대고 있다 그러는 경영 다각화 이종산업끼리 모이는 거. 콤비나이트는 바로 동종산업끼리 합리화를 위하여 모여진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봤을 때 콤비나이트다 이런 얘기가 되고 포철이나 아니면 여기는 뭐가 되냐 울산 정유공단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울산, 포철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되고 5개를 기억하자. 바로 2개 이상 기업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현상. 이유는 왜? 규모가 작을 때보다는 규모가 커지면 여러 가지 금융면이든 생산면이든 그 다음에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경쟁력이든 시장을 갖다 다 잡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갖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이야기가 바로 다각화. 일종의 하나의 다각화란 말을 갖다 쓰는데 그래서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론을 비유한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됩니까? 바로 카르텔은 독립적이다. 단순히 뭐가 되냐 독립적이지.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됩니까? 연애 걸 때는 기업 어디에 됩니까? 서로가 나중에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도 있지. 일시적이지. 그러나 트러스트다 그럴 때 결혼하면 뭐가 되느냐? 독립성을 상실한다. 이건 독립성이 있는데 독립성을 상실한다. 이때부터는 남자와 여자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일남 일부
한 남자는 한 여자와 결혼해서 누린다. 그 일부이처제. 이건 다 독립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는 뭐가 되냐? 바로 독립성은 존재되지만 경제성을 상실한다. 경제성은 상실한다. 이게 바로 뭐가 되냐? 곤지른이다. 엄마 회사, 아들 회사, 손자 회사. 독립성은 법적 독립성은 가지지만 경제적 독립성은 상실한다. 여기는 법적 독립성이 있다. 여기는 독립성이 의외되죠? 없다. 이때부터는 없어지는 거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생각하며 연애, 결혼, 그 다음에 자손번창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회사가 회사를 이끌어가는데 다각화란 말이 나오고 계율화란 말을 갖다 쓰는데 이걸 따로따로 다각화는 다각화대로 시야를 봐주고 그 다음에 계율화는 계율화대로 우리가 분리시켜서 이렇게 보면 되지. 꼭 이걸 갖다 두 가지를 갖다 이건 뭐고 저건 뭐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중첩된 부위도 있다.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학생들이 다각화와 계율화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계율화와 자꾸 연관시키지 말아면 다각화는 다각화 방면에서 계율화는 계율화 방면에서 우리가 봐준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각화다 그럴 때 다각화는 삼성 주식회사를 우리가 생각하자 이거지. 예를 들어 삼성 주식회사 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각화라는 말은 하나만 가지지 않고 전자, 그 다음 금융, 그 다음에 외국 나가는 물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뭐 등등. 예를 들어 전자, 금융, 물산, 건축 이렇게 한 회사에 각도가 다각으로 벌어진다. 여러 가지가 손을 댄다라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각화라는 말을 쓰더라. 이런 얘기가 되죠. 반면에 계율화다 이럴 때 계율화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갖다 아예 의해되느냐 그럼 삼성이 예를 들어 삼성 주식회사가 CJ라는 회사의 제1제당을 갖다 뭐 하느냐 합병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지배관계를 가지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계율화라고 말한다. 이제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범위를 넓혀나가는 걸 갖다 우리는 다각화라는 말을 쓰는데 삼성 같은데 전자만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여러 개 우리가 금융이다, 그 다음에 물산이다, 건축이다 범위를 넓혀가며 하는 걸 갖다 우리는 다각화라고 얘기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계열이 삼성에서 자기보다 약한 CJ의 제1제당을 갖다가 인수해서 같은 지배권을 가져버릴 때를 우리는 계열화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 이거는 너무 다각화 계열화를 갖다 분리시키는 것보다는 다각화는 다각화대로 계열화는 계열화대로 우리가 쭉 봐주시면 어렵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 수직적 다각화는 승용차와 부품의 관계, 수평적 같은 거 대등의 관계에서 트럭과 승용차의 관계, 그 다음 사양은 완전히 다른 거. 한마디로 말하면 컴퓨터하고 석유 회사를 갖다 결합한다면 사행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계열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가 병합하는 형태가 계율화의 일종이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가끔 왜 다각화와 계율화를 자꾸 엮어서 생각하지 말고 계율화는 계율화대로 다각화는 다각화대로 가볍게 우리가 봐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우리가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경영자의 역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서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경영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경영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비교적 경영자다 이럴 때 경영자는 기업을 리드하는 리더자를 갖다 우리는 경영자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경영자는 여러분들 경영의 주체다. 경영자란 말에 우리가 답을 갖다 단다면 경영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체. 경영의 객체는 뭐가 됩니까? 경영의 객체는 바로 경영학의 객체는 기업이 되고, 또 여러분 잘 알지만 경영의 객체는 조직이 될 수도 있죠. 경영학은 기업, 경영은 조직. 반면에 여기는 경영의 주체자가 누구죠? 바로 경영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경영자는 바로 사람을 얘기하는데 주관하는 사람, 경영을 이끌어가는 주관하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경영자다 이런 말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경영자라는 말은 바로 근거는 경영을 주관하는
주관하는, 주체하는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그 다음에 경영자를 갖다 우리가 쭉 봤을 때 그 이야기, 경영의 주체가 되고 경영을 주관하는 사람을 갖다 경영자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영의 유형에 따라 우리가 보면 맨 먼저 수직이다 이럴 때 수직은 피라미드를 갖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쭉 알지만 한 사람의 뭐가 됩니까? 경영자가 있다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상원의 수가 많아지는 피라미드를 우리가 생각하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통상 해야 되느냐? 세 단계로 탑 과정이다, 미들의 과정이다, 그 다음에 로우의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일단 뭐가 됩니까? 세 단계로 나누더라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최고 경영자 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탑은 뭐가 되느냐? 탑 매너지먼트, 미들 매너지먼트, 로우 매너지먼트 이렇게 돼가지고 최고는 부장급 이상을 얘기한다. 이 부장을 갖다 우리가 부장급 이상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탑이라고 보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과장급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미들이라고 보더라. 그 다음에 계장을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계장은 우리가 뭐가 되죠? 그렇죠. 계장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로우다 이렇게 되죠. 아니 또 재밌는 이야기는 이쪽은 우리는 경영이라고 우리가 불러줍니다. 경영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관리다.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경영, 관리,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됩니까? 업무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경영자, 관리자, 감독자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략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략은 바로 회사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게 전략인데 탑은 전략을 세운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봤을 때 SBU의 전략을 갖다 세우는 건 누구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미들이다 이거죠. SBU 바로 사업부를 이렇게 나눠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계장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기능부서에 뭐가 되느냐 전략을 갖다 세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이걸 갖다 우리가 전략, SBU의 전략, 기능의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하며 정리를 해주죠. 그래서 답은 비교적 부장급 이상, 다음 우리가 봤을 때 미들은 과장급 이상, 그 다음에 로우는 그 다음에 계장급 이상을 얘기해서 부장, 과장, 계장을 얘기한다 하는 말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우리는 내용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요거는 바로 이제 계급의 이야기야. 수직은 철저히 뭐가 되느냐? 계급. 요거는 계급을 가지고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봤다 이거죠. 계급의 이하여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계급 떠나서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평적인 입장은 바로 스텝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평은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나눌 때 수평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수평 쪽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지만 전문이냐 아니면 일반이냐 이걸 갖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자 이거죠. 전문은 여러분 바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전문성을 요한다 이거죠. 이걸 갖다 전문 경영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부분 복합적, 여러 부문이나 또는 아니면 복합적인 의에 되는 경영자를 갖다 우리는 복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바로 일반 경영자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에 바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느냐 아니면 두루뭉실 여러 분야를 다 통제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구분한다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조직에서 발전상은 맨 먼저는 소유 경영자다가 소유 경영자는 지가 소유를 하며 경영을 하는, 예를 들어 구멍가게 주인은 소유 경영자가 되지. 그 다음에 고용은 월급을 주니까 뭐가 되냐 유급이다 이렇게 말하죠. 유급 경영자다 하고, 우리가 대표적인 게 지배인입니다. 회사를 이끌어가는 지배인이 어디에 속하느냐 바로 고용 경영자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문 경영자는 그야말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CEO,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전문 경영자. 그래서 바로 소유, 고용, 전문이라는 단계로 변경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